엄밀히 말하면 68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68년 한 해에 벌어진 일련의 사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1960년대 초반에서 1970년대 초반까지 이어진 청년 세대의 일련의 전 세계적인 사회운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여기 68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것은 1960년대에 이런 청년 세대의 일련의 운동적 흐름이 68년 한 해에 구체적인 행동을 수반한 격렬한 시위와 반란으로 폭발했던 해가 68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폭발은 70년대 초반까지 여진으로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여기저기에서 들려와 행진하고 돌진하는 힘찬 발소리가 말야. 이제 여름이 왔고 거리에서 싸우기에 딱 좋은 시간이야. 록밴드 롤링스톤즈가 1968년에 발표한 노래 스트리트 파이팅맨의 노래 가사입니다. 가사처럼 1968년은 전 세계가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로 시끌시끌했던 한 해였습니다. 파리부터 버클리까지, 베를린에서 프라하까지 전 세계 방방곳곳의 사람들이 권위주의 타파, 인종차별 종식, 여성 해방, 반전 평화 등 다양한 가치들을 내걸고 길거리에 나섰습니다. 권력을 잡은 혁명은 아니었지만 인류 역사상 가장 젊은 그리고 가장 많은 것을 바꿔놓은 68 혁명. 오늘 그 이야기를 통해 저항과 대안의 새로운 길을 모색해 보려고 합니다. 역사 속에서 오늘의 길을 찾는 빨간 방송 붉은 오늘 48번째 에피소드 세계를 뒤흔든 1968년 일부 68혁명 새로운 질서를 향한 청년들의 여정의 시작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양경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무래도 오늘은 제가 말문을 좀 먼저 열어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프롤로그가 낯선 목소리였는데요. 오늘 진행자로 아주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그동안 7년의 시간을 거르지 않고 쭉 진행해 오셨던 심재옥 진행자와 함께 앞으로는 붉은 오늘을 공동으로 진행하실 이영선님을 모셨습니다. 말하자면 앞으로 이제 더블 캐스팅을 하겠다는 건데요. 에피소드마다 번갈아서 두 분이 번갈아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영선 진행자 마이크 정식으로 잡으시기 전에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선 진행자는 오랜 기간 동안 학생운동과 사회운동을 통해서 단련된 분이시로 이런 역사 속의 붉은 오늘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해박한 지식과 또 실천을 해오신 분입니다. 또 둘이 앉아서 5분만 얘기해도 모두를 웃게 만드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고 그뿐만 아니라 또 모든 사람들에게 넉넉하고 편안한 그런 기분이 들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그 진행을 통해서 더 깊은 붉은 오늘의 내용을 더 깊게 해주시고 더 재밌는 시간으로 만들어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이영선 진행자님 인사하시겠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이영선입니다. 대본에 이영선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블라블라로 처리되어서 사실 오늘까지 이제 깜깜이었죠. 어떻게 소개하실지 궁금했는데 투머치 스윗하시네요. 네, 제가 그 며칠 전에 딸하고 같이 그 지지난 방송을 같이 들었었는데요. 저희 딸이 심재옥 선배님 이제 그 심재옥 진행자께서 딕션이 너무 훌륭하셔서 엄마 부담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 듣기 전까지 괜찮았는데 그 얘기 듣고 나서는 굉장히 떨립니다. 네. 네. 아무튼 저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시작해 주시죠. 네, 그러면 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시작하는 제가 진행을 맡게 된 첫 주제가 68 혁명인데요.
아시다시피 제가 68년 훨씬 전에 태어났잖아요. 네. 네, 그래서 굉장히 먼 얘기인 것처럼 느껴지는 전부터 굉장히 깊게 좀 알았으면 좋겠다 싶었던 주제였기 때문에 저한테도 흥미롭습니다. 특히 시기적으로도 그 의미가 크다고 할 텐데요. 두 분께 질문을 하자면 응원봉, 남태령, 말벌 이 세 단어를 들으면 두 분은 어떤 단어 혹은 어떤 사람들이 연상되시죠? 뭐 얘기해 보세요. 네, 내란의 밤이 생각납니다. 12월 3일. 저는 뭐 우리 사회의 새로운 미래가 시작되고 있다 이런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 세 단어는 탄핵을 전후로 우리 사회에 바람을 몰고 온 젊은 세대들을 연상하게 합니다. 이들이 우리 사회의 미래에 대한 화두를 던지고 있는 이때에 기존의 질서에 대한 전면적인 전복을 내걸고 등장했던 1960년대 젊은이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더욱 흥미롭게 느껴지는데요. 지난 혁신정당 운동사에서도 그렇고 오늘 이 68혁명 이야기도 우리 젊은 청년께서 준비를 해주셨다고 했는데 제가 들어와서 평균 나이도 살짝 낮추고 내용면에서 보면 한창 이제 업그레이드된 것 같아서 굉장히 좋습니다. 준비를 해주신 분에 대해서 나 국장님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 오늘부터 시작하는 68혁명에 대한 이야기는 김원이라는 분이 시나리오 초안을 저희에게 주신 겁니다. 이분은 유서 깊은 동국대 중앙 동아리 막스 철학 연구회. 벌써 이름이 유서가 깊을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동아리가 아직도 생명력을 갖고 있다는 게 놀랍기만 그러니까요. 합니다. 네. 네. 막스 철학 연구회 전 회장이셨고요. 놀라운 거는 막스 철학 연구회니까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막스가 포იერ바하의 태제 11개인가요? 태제가? 몰라요. 네, 아무튼 그 태제 기존의 유물론을 신랄하게 비판했던 그 태제를 썼을 때 당시 칼 막스의 나이가 27세였습니다. 나이가 같구만. 네, 우리 김원 전 회장님께서도 27세. 대단합니다. 네. 네, 현재 동국대에서 철학을 전공하는 석사과정의 연구원이시고요. 개인적으로 베냐민과 아도르노 등 독일 철학에 관심이 매우 크다고 하십니다. 국가와 공동체의 문제를 철학적으로 풀어내는 데 관심이 매우 높은 분이시고요. 오늘 요 그 에피소드 우리 68혁명과 관련된 에피소드 내용을 쭉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국제연대 또 청년들의 노학연대 이런 분야에도 특히 관심이 많고 68혁명 요 부분을 시나리오를 작성하면서 이때에도 청년들이 노학연대와 국제연대에 관심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감명이 깊었다 이런 소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네. 정말 대단합니다. 저는 20살에 철학의 기초 이론을 시작해서 기초만 계속 공부하다가 끝난 것 같아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68혁명 이야기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68혁명 이렇게 하면 68년에 혁명이 일어났네 이렇게 들리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잖아요. 네네. 네, 그러면 68혁명에 대해서 좀 포괄적으로 먼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엄밀히 말하면 68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68년 한 해에 벌어진 일련의 사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1960년대 초반에서 1970년대 초반까지 이어진 청년 세대의 일련의 전 세계적인 사회 운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여기 68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것은 1960년대에 이런 청년 세대의 일련의 운동적 흐름이 68년 한 해에 구체적인 행동을 수반한 격렬한 시위와 반란으로 폭발했던 해가 68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폭발은 70년대 초반까지 여진으로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1960년대를 관통한 일련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권위주의 타파, 그리고 기성 질서에 대한 거부, 인종차별과 성차별 등의 모든 차별에 대한 반대, 미소로 대표되는 양진영의 이념과 이에 근거한 제국주의와 전쟁 반대, 제한 없는 시민권의 확장,
자유와 해방을 기치로 한 일상의 혁명 뭐 이런 식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이 바로 1968년에 구체적인 형태의 행동으로 나타나면서 사회적인 격변을 일으켰던 것, 이것이 68혁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68혁명은 어느 한 나라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범세계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같은 서구 자본주의 국가뿐만이 아니라 체코슬로바키아와 같은 사회주의권의 국가, 그리고 일찍이 아시아에서 자본주의 체제가 정착이 된 일본 같은 그런 나라들이 모두 한꺼번에 일어난 투쟁이었습니다. 좀 범주를 확장하면 멕시코와 파키스탄 같은 이제 비서구 제3세계권 국가들에서도 청년 세대 주로 이제 독재 정권에 대한 대항 투쟁이었는데요. 이런 민주화 투쟁도 이 시기에 격렬하게 일어났죠. 이런 것들을 총칭해서 보통 68혁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제가 생각했던 범위보다도 훨씬 더 넓은 범위에서 다양한 국가들에서 벌어졌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진보적 사회학자였던 그 이메뉴얼 월러스틴은 이제껏 세계 혁명은 단 2개뿐이었다. 하나는 1848년에 그리고 하나는 1968년에 일어났다. 둘 다 역사적인 실패로 끝났지만 둘 다 세계를 바꿔놓았다 이렇게 말을 남겼는데요. 68은 지금 방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848년은 프랑스의 2월 혁명을 포함해서 유럽 전역에서 기존 절대 왕정 체제를 뒤엎고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왕정을 끝내고 공화제로 가자라고 하는 그런 운동들이 전면화됐던 것이 1848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유럽 전체에서 벌어졌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68하고 같은 레벨에 놓고 이제 평가를 한 거고요. 또 하나는 이것이 단순하게 한 나라에서의 뭐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질서에 대한 전면적인 전복을 꾀했다고 하는 점에서 같은 동렬에 놓고 평가를 한 얘기가 바로 이메뉴얼 월러스틴의 말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1848년 하면 또 특히 카를 마르크스가 쓴 공산당 선언이 그렇죠. 바로 이 1848년의 혁명을 보면서 칼 마르크스가 여기서 이제 새로운 대안으로서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념을 이 선언을 통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네. 월레스팅 선생님은 좀 짜신 분인 것 같아요. 2개밖에 없었다니. 그러니까 이제 뭐 하여튼 전 세계를 바꿔놓은 투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68혁명에서 어느 책에서는 68혁명으로 기술하기도 하고 또 어디서는 68운동으로 이렇게 명명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오늘 68혁명으로 명명을 하고 있잖아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지난번에 우리가 동학농민혁명을 붉은 오늘에서 에피소드를 했을 때 이 동학농민혁명도 어느 책에서는 동학농민혁명, 또 어디에서는 농민운동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운동과 혁명을 구분해봤던 적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혁명을 이야기할 때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정치 질서가 전복되고 새로운 국가 형태를 구성하게 되었느냐 이런 거라고 보는데요. 68은 그런 점에서 혁명의 중요한 요소가 좀 비어 있다라고도 말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혁명이 아니라 어떤 가치를 위해서 오랫동안 꾸준하게 진행된 운동으로 보는 게 맞다 이런 생각들도 꽤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학계에서는 혁명이라기보다는 68 운동 이렇게 규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혁명을 규정할 때 또 다른 요소들, 예를 들면 과거와의 확고한 단절, 또 대중적 참여와 봉기라고 하는 요소가 있었는지, 사회 체제의 급진적이고 급격한 변화를 추구했는지, 또 억압에 저항하는 자유와 해방을 위한 투쟁을 생각하면 이것을 단지 운동이라고만 규정하기에는 혁명에 부합하는 요소도 꽤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빈 지점으로 이야기되는 정치 질서의 전복, 또 새로운 국가 권력 교체 이런 것도 68년도 이 운동이 일어나고 즉각적으로 실현된 건 아니긴 하지만 시간을 두고 나타났다는 점에서 68혁명이 혁명적 성격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붉은 오늘에서는 6.8이 세계 체제의 전반적 변화를 급진적으로 끌어냈다라고 하는 점을 적극적으로 인정해서 혁명이라고 부르면 어떤가 이렇게 좀 제안을 해봅니다. 그렇죠. 뭐 촛불 혁명도 있는데 6.8을 혁명이라고 못 부른 데서야 되겠습니까? 네, 적극적으로 해석해서라는 말씀은 결국 이제 붉은 오늘답게 해석하겠다라는 것으로 들립니다. 네, 예상했던 답이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야기 들어가 볼까요? 네, 한 말씀만 더 드리고 갈게요. 그래서 이제 지금 나경채 국장 얘기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오랜 기간에 걸친 가치 중심의 흐름을 혁명이라고 한다고 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을 비롯한 이런저런 문해사조 또 다양한 사회운동의 흐름도 마찬가지로 혁명이라고 이름 붙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반론이 있는데요. 6.8이 여타의 운동과 다른 지점은 정치 권력과 사회 체제, 질서에 대한 전면적인 거부와 저항 운동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운동들이 일정한 영역에 대한 운동이었다라고 하면 6.8은 권력 그 자체를 겨냥한 운동이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혁명적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어쨌든 6.8의 결과로서 구체적인 정치 질서가 변동하고 새로운 사회 질서를 구축하고 각 나라에서 정권의 교체 혹은 동구권의 민주화 운동 등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하면 혁명적 의미가 있다 이렇게 저도 보고 있습니다. 특히 6.8 혁명의 의미를 우리가 설명할 때 뭐 정치적 변화라고 하는 측면도 물론 뭐 중요하지만 사회 문화적으로 나타난 과거와의 단절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6.8의 보다 본질적인 혁명의 의미라고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그렇죠. 가부장적인 권위 체제의 전면적인 해체가 6.8로부터 시작되었고 또 성차별 문제, 성정체성의 해방의 문제, 그럼으로써 여성운동, 또 중앙 중심의 체제를 거부하는 지역운동 그리고 환경과 생태운동에 대한 최초의 문제제기 등이 모두 이 6.8을 기점으로 해서 폭발했고 그리고 또 나중에 이제 문화예술 운동과 관련돼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6.8과 문화예술 얘기는 뭐 할 얘기가 많은데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6.8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를 좀 이렇게 확장해서 바라보면서 혁명적 의미를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듣다 보니 마지막 부분은 1박 2일짜리 캠프로 운영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럽시다. 네, 재밌겠어요. 자, 그러면 일단 우선 이 혁명의 배경이나 발단 뭐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볼 텐데요. 아무래도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20여 년 정도가 흐른 그런 속에서 발생한 세계적인 사건이니까 세계사적인 맥락에서 우선 배경을 살펴보면 좋겠어요. 네, 우리 붉은 오늘에서는 늘 어떤 이제 세계사적인 맥락을 보려면 어떤 사건의 맥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려면 많게는 수백 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수천 년도 많이 갔어요. 네, 수천 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서 그 역사적 배경과 토대를 설명하곤 했는데 6.8 혁명에 대해서는 딱 20년까지만 짧네요. 거슬러 올라가서 이것도 사실 많이 거슬러 올라가는 건데요. 20년 어쨌든 거슬러 올라가서 1945년 2차 대전 종전 후 역사를 살펴보면서 6.8 혁명의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제2차 세계 대전은 나치 독일과 일본, 군국주 일본으로 대표되는 파시즘 세력의 맞선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자유와 해방의 기치를 건 미국, 영국, 소련 이런 연합국 세력의 승리로 최종 끝났는데요. 하지만 이들이 승리로 끝났다고 해서 세계 민중이 자유와 해방의 세상을 맞았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으로 대표되는 자본주의 진영, 또 소련으로 대표되는 사회주의 진영 간 무한 대립, 즉 냉전이 이때부터 시작된 것이죠. 종전 이후의 유럽은 미국이 주도하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즉 나토가 중심이 되는 서유럽 자본주의 진영을 한편으로 하고 또 공산주의 혁명을 통해 등장한 소련과 동유럽의 사회주의 진영이 결성한 바르샤바 조약기구 이것을 또 한편으로 해서 대립이 기본적으로 형성이 됐고요. 이렇게 형성된 냉전 체제가 2차 대전 종전 직후 유럽이 아닌 세계 곳곳에서 진영주의를 앞세우면서 격돌이 벌어지면서 확산되는 계기가 됩니다. 2차 대전 직후의 베를린 봉쇄 사건,
그리스 내전, 중국 공산당 혁명, 또 뭐 베트남 분할, 그리고 한국 전쟁, 중동,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등에서 신생 독립국에 대한 미국, 소련의 헤게모니 다툼, 모두 종전 직후의 냉전 체제 때문에 일어난, 또 그 속에서 나타난 진영 간 대립의 결과물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고요. 이 외에도 곳곳에서 이와 유사한 방식의 이념 대립, 냉전적 대립이 전쟁과 폭력을 동반하면서 계속 발생했었고요. 이렇게 세계는 2차 양차 대전 후에도 양 진영이 치열하게 부딪히는 냉전 체제로 재편되었다. 이런 배경이 있었고요. 그런데 정작 미소가 직접 부딪히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사단이 나는 거죠. 이렇게 세계를 자기네들은 직접 부딪히지 않으면서 세계를 긴장과 대립, 또 전쟁과 폭력을 수반하는 체제로 만들어간 것이 2차 대전 후에 세계 체제였다. 그리고 그 핵심은 결국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대립이라는 전선이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요. 이런 체제 간의 경쟁과 대립으로 소련에서는 스탈린의 진영 이론을 근거로 한 독재 체제가 수립됐고,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에서는 사회주의에 대한 거부감을 확산시키면서 반공 이데올로기를 기초한 체제가 만들어졌죠. 1950년대를 강타한 우리 붉은 오늘에서도 다뤘습니다만 미국의 메카시즘 선풍도 바로 이런 대립의 소산이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미소가 서로 부딪히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긴장과 대립을 축을 끌고 간 세계였는데, 여기서 한 가지 꼭 언급하고 가야 될 게 있는데요. 냉전 체제를 지키고 있던, 버티고 있던 가장 중요한 축은 핵이었습니다. 네. 저 그림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2차 대전의 최종적인 종전은 태평양 전쟁이 끝나면서였는데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핵, 그걸로 인해서 일단 이제 종전이 된 거죠. 핵의 공포가 확인된 이 사건은 전쟁의 단지 군사적인 대결의 문제만이 아니라 인류 문명의 전면적인 파괴이자 공멸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핵 투하로 인해서 확인을 시킨 거죠. 따라서 이제 핵은 한편으로는 공포였지만 역설적으로 핵을 갖고 있어야 전쟁이 안 일어난다는 소위 전쟁을 억제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 거죠. 핵과 핵이 부딪혔을 경우에 발생하는 인류의 공멸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핵은 공포의 균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필수적인 것이 되었고요. 냉전 체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공포의 균형, 핵을 중심으로 한 공포의 균형을 기반으로 형성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몇 차례 핵 위기가 비슷한 게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핵 위기는 1962년에 있었던 쿠바 위기였던 거죠. 당시 이제 미국 국무장관이, 그때 사실 난리가 아니었어요. 미국 사회는 막 사재기를 해대고 모두 공포에 질려 있던 그런 상황에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로버트 맥너마라가 백악관에서 이제 대책회의를 하면서 본인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내일이면 다 끝날 일인데. 그래서 그 사람의 독백 표현 그대로 하면, 노을이 드리운 가을 하늘은 참 예쁘구만. 어차피 다음 주면 우리 모두 다 죽어 있을 텐데 이런 이제 독백을 남겼다고 하던데요. 어쨌든 당시 미국의 모든 도시는 죽음의 공포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결국 쿠바 위기라고 하는 것이 정리된 건 서로가 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정리된 거다. 다시 말해서 죽음의 공포로부터의 이 균형, 공포의 균형이 냉전 체제 유지의 핵심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서로 양쪽으로 진영화된 대립, 그리고 핵을 통한 공포의 균형, 이것은 필연적으로 어떤 사회든 사상과 이념으로부터 각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고 개인의 인권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2차 대전 후에 태어난 새로운 청년 세대에게는 이러한 이념의 대립 자체가 바로 우리들을 묶어버리는 질곡이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60년대에 나타난 청년들의 반란이라고 할 수 있는 68혁명의 근본적인 배경이 가장 중요한 건 이념의 대립이 빚은 세계적인 냉전 체제였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 밖에도 여러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 같은데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배경이 일단 이제 냉전 체제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런데 68혁명의 배경이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이외에도 다양한 원인들이 당연히 있겠죠. 두 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은 전쟁 후에 유럽에서 형성된 복지국가 체제였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역설적으로 들리는데요. 복지 네, 국가 네. 체제가 혁명의 배경이다. 좀 어떻게 보면 살기 힘들어야 그렇죠. 불만도 네, 생기고 또 네. 길거리에 나와서 싸우고 혁명도 일으킬 것 같은데 네. 네, 그 속내는 어떻습니까? 네, 복지국가 체제가 68 혁명의 배경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당연히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 배경이 복지국가라고 한 것은 복지국가 때문에 청년들이 불만이 많아졌다 이런 걸 말하는 건 아니고요. 복지국가 체제가 수립되면서 형성된 어떤 정치 사회적 환경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68혁명의 또 다른 배경이 된 복지국가 체제가 68혁명의 또 다른 배경이 된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서유럽의 복지국가 형성 과정부터 한번 훑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미국과 서유럽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국가들은 2차 세계대전 후에 전쟁의 원인 중에 하나가 대공황이 보여준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에 있다고 보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합니다. 여기다가 이제 진영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회주의 체제에 맞서기 위해서는 다른 자본주의, 그러니까 마냥 약육강식으로만 치닫는 자본주의가 아니라 자본의 흐름을 적절한 수준에서 통제하고 다수 노동자 민중의 삶의 질을 어느 정도는 상승시키는 복지국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제 모색을 하기 시작한 거고요. 전쟁 후에 복지국가 건설에 신호탄격이 되는 사건이 1945년에 영국 총선에서 노동당의 승리였습니다. 이 노동당의 승리는 사실 예측하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왜냐하면 나치 독일이 연합국에 항복하고 2달 후에 있었던 총선인데 대체로 이 전쟁을 이끈 처칠 그렇죠. 영웅인데. 이 국가 영웅이고 리더인데 이 사람이 이끄는 보수당의 재집권을 모두가 예상한 것이죠. 그런데 예상을 깨고 클레멘트 애틀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끄는 야당 노동당이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너무 뜻밖의 결과인데요. 이렇게 보통 그러면 우리 구국의 영웅 이러면서 우리 처칠 한번 더 밀어주자 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됐을 것 같은데 네. 그렇지 않은가요? 그렇죠. 아니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데요. 저는 영국을 한 번도 안 가봤지만 영국 사람들이 냉정한 것 같아요. 전쟁에 필요한 리더가 있고 그런 거죠. 전쟁 후에 평화 시대의 리더가 따로 있다 이렇게 아마 생각한 거 아닌가. 배울 점인데요. 네. 어쨌든 영국 사람들은 전쟁 영웅 이런 거보다는 안정된 삶, 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욕구가 있었던 것 같고요. 바로 이 부분을 노동당이 또 선거에서 적절하게 공략을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거를 잘한 거죠. 네. 그러니까 노동당은 이 선거에서 이제 기간 산업을 국유화하겠다, 또 복지를 확대하겠다,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하겠다, 노동권을 확대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세웠고 이 공약이 전쟁 이게 얼마나 사람을 지치고 피폐하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 지친 상태에 있었던 영국 국민들을 에게 뭔가 이렇게 따뜻한 대안이 됐던 것 같아요. 예. 여기다가 이제 전쟁 당시 노동당도 노동당은 전쟁할 때 놀았던 건 아니고 이들도 거국 내각에 들어가서 전쟁 승리에 기여하기도 했고 또 전쟁 후에 새롭게 부상한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지원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총선을 승리로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간에 노동당 집권 이후에 그 유명한 요람에서 무덤까지 아주 유명한 그렇죠. 슬로건이잖아요. 예, From to cradle to the grave. 네. 이걸로 상징되는 영국 복지국가가 발음 연습을 좀 더 시작됩니다. 하셨으면. 아니 제가 영어를 좀 읽었기로서 이렇게 웃는 것이죠. 그 네. 혹시 두 분 그 남학교도 학교 다닐 때 운동회 때 가장 행렬이라는 거 있었나요? 저는 그런 거는 남학교는 그런 게 없었어요? 네. 우리 청년 작가님 모르시죠? 여학교는 가장 행렬이라는 게 있었어요. 운동회 때. 네, 네. 그래서 주제를 정해서 진짜로 가장을 하고 행진을 하는 거죠. 1반부터 순서대로. 근데 저희 반이 요람에서 무덤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예. 근데 그때는 이게 뭐 윌리엄 베버리지가 뭐 이런 거를 잘 몰랐죠. 그냥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걸 사회 시간에 노인까지. 예, 근데 사회 시간에 이런 영국의 복지 정책에 대해서 배우면서 그 구호를 배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 반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해서 아주 갓난 아기 그 요람에 있는 아기서부터 할머니까지 분장해서
예, 행진을 했었는데 나중에 좀 고등학교 가서야 그게 중3 때였거든요. 고등학교 때 가서야 이런 배경을 좀 알게 된 거죠. 나 그래서 좌파가 네. 되셨나? 그렇죠. 그러니까 주변에 어떤 영향이 많았죠. 이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 이영선 진행자가 이제 그런 추억이 있으시군요. 지금 그러면 들으시는 분 중에 네. 여자분들 약간 연식이 저랑 비슷하신 분들은 아실 제가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근데 그러면 이제 베버리지 보고서라고 흔히 얘기되는데요. 이게 이제 요람에서 무덤까지는 영국의 경제학자 베버리지가 만든 보고서에서 나온 말인데요. 잠깐 다른 곳으로 빠지는 감이 있지만 이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베버리지 보고서가 처음 나온 건 전쟁이 한참 진행 중이던 1942년이었습니다. 영국의 경제학자 윌리엄 베버리지가 영국 정부의 요청으로 당시 영국 국민들의 생활 실태를 조사해서 정리하고 그 대안까지 넣어서 발표한 보고서였는데요. 영국 국민들의 민생 위기가 빈곤이나 질병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면 부의 재분배 정책을 통해서 사회복지와 사회보장을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고서가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가 뜻밖에도 영국 사회에 큰 반향을 정부가 네. 내는 보고서라는 게 딱딱한데 지금 뭐 우리 대한민국에도 정부 보고서가 얼마나 많은데 그거 읽는 국민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근데 이게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어요. 그래서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도 전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내에 60만 부가 팔렸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영국 국민들에게 충격적인 대안으로 다가왔는지 아니면 지금으로 보면 썸네일을 진짜 잘 뽑은 거죠. 마음을 확 사로잡은 보고서였다라고 네. 볼 수 있는 거죠. 심지어 해외에 파병 나간 영국군들 사이에서도 야 지금 국내에서는 이게 난리래 이러니까 이제 이 책들을 사가지고 군대 내에서 읽기 모임도 생겨나고 뭐 그랬다는 설이 있는데요. 그 정도로 베버리지 보고서가 가졌던 영향력이 컸고 거기서 나온 거를 영국 노동당이 선거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개진하면서 선거 승리에 요인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영국 분들은 조금 아까 전쟁 영웅을 선거에서 선택하지 않는 선택을 한다든지 60만 부 정부 보고서를 60만 부가 팔렸다든지 좀 취향이 독특하신 분들. 근데 저는 거기에 인상적이었던 게 네. 이렇게 사회 5대학 뭐 이런 거에 불결 들어가 있는 게 좀 네. 충격적이었어요. 네. 뭐 어쨌든 이제 이런 대중적인 인식에 기초해서 선거를 치르고 집권한 애틀리 노동당 정부가 영국 사회 내에서 형성되었던 복지국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 이거를 이제 구체화해 갑니다. 이렇게 형성된 복지국가 정책은 확고하게 영국 사회의 방향이 되어 가는데요. 1951년 처칠이 이끄는 보수당이 나중에 집권을 하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틀리 노동당 정부가 세워놓은 복지국가에 대한 정책 기조는 변할 수 없는 대세가 되었던 국가의 기본 기조가 된 것이죠.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혁신정당 운동사를 했는데요. 복지국가의 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의 좌우 대립이라고 하는 명확한 노선 차이를 갖는 정당의 구조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보수당만으로 이어져 온 한국에서의 복지라고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었죠. 유럽에 있는 모든 정당들이 사실은 보수 정당과 좌파 정당이라고 하는 보역 구도로 굴러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영국에서의 이 성공은 다른 서유럽 국가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복지국가 건설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핵심은 보역구도의 양당 체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요. 그래서 진보 정당이 집권하거나 제1야당 지위에 오르면서 이제 이게 전 유럽의 뉴 노멀이 된 거죠. 요즘식 네. 표현으로 한다고 하면. 그렇죠. 뭐 프랑스나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삼인주의 정당이 아니라 공산당이 2차 세계대전 시절에 이 소위 파시스트 빨치산 투쟁을 통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얻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급진적인 좌파들이 대표 주자로 자리매김을 네.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성 정당들이 뭐 삼인주의는 봐주겠는데 이 완고한 반공주의이기 때문에 사실 집권까지 이르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보역구도라고 하는 기본적인 정치 질서가 있었던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유럽의 나라들이 이제 복지국가라고 하는 체제를 가까이 되죠. 가장 비슷한 국가, 우리로 치면 가장 비슷한 국가라고 할 수 있는 게 미국인데요. 이 두 정당은 보역구도인가라고 보면 그렇게까지 보역구도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한국의 보수정당 같은 보수 양당 체제는 아니었다. 민주당이 뭐 예를 들면 루즈벨트부터 시작해서 일정하게 반공주의나 이런 측면에서는 둘 다 같은 입장이었지만 적어도 미국 민주당은 미 노동계급의 탄탄한 지지를 바탕으로 해내서 친노동 친복지 정책을 유지해 갔던 정당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종전 이후에 이 미국의 복지 문제나 이런 것들을 민주당 주도로 일정하게 좀 만들어간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네, 어찌됐건 이제 전후에 서구 사회에서 복지국가는 시민들에게 이제 하나의 상식이 됐고요, 권리가 된 거죠. 확고하게 자리매김하게 된 것입니다. 국가가 직접 국영기업과 국영기업을 운영하고 또 각종 경기 부양책을 통해서 완전 고용을 실현하고 실업 문제를 거의 해결한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또 그렇게 보인 거예요. 실제로 수치가 그 정도로 실제로도 완전 고용이 국가 정책 목표였고 또 거기에 거의 근접했다라고 하는 이제 수치가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도 그래서 복지제도가 확대되었고 또 노조가 이때 이제 강화되면서 전쟁은 누가 합니까? 전쟁을 노동자들이 가서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들이 다시 사회에 돌아와서 노조를 통해서 이제 사회적 요구를 하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노조가 강화되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계급의 실질 소득도 이때 증가합니다. 노동계급 출신 자녀들의 대학 진학률도 이때 크게 확대되었고요. 그래서 보통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첫 20, 30년을 자본주의 황금기다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1957년부터 63년까지 6년간 영국 보수당이 집권을 했는데 이때 이제 총리가 해럴드 맥밀런이라는 분인데 당시 서구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처럼 좋은 시절을 누려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을 정도였습니다. 마냥 과장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확실히 그 이전보다는 달라진 사회적 환경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나라구만. 네, 이런 상황에서 왜 68혁명이 일어났는가? 이게 이제 우리가 먼저 풀어야 되는 일이죠. 네, 그러면 어쨌든 지금의 상황에서 보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서구 사회는 뭐 먹고 살만은 했다 이런 건데 그렇다면 왜 그렇게 많은 청년들이 한꺼번에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불만을 표시했을까요? 그들이 품은 불만이 무엇이었을까? 저는 지금 청년들이 기성세대에 갖는 불만은 대충 알겠거든요. 작가님 저 알겠거든요. 그런데 이 시대의 이 청년들은 도대체 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이 복지국가 체제에서 어떤 불만을 갖고 기성세대의 불만을 갖고 나왔을까 그 점이 궁금해지는데요.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또 상상을 해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세대는 전쟁을 겪었어요. 그것도 2번이나 큰 전쟁을 세계가 모두 뛰어든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은 이 전쟁을 안 겪은 세대예요. 그래서 이 자녀들의 어떤 생각, 불만 이것을 아버지 세대, 기성 세대, 어머니 세대가 이해할 수 있었겠는가? 철이 없다고 생각했죠. 네, 그렇죠. 어떤 불만을 표현하든 간에 요즘 애들은 이래서 지금 안 죽고 살아 있는 것만 해도 축복인데 그래서 당시 청년 세대의 불만을 기성 세대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죠. 이 풍요로운 시대에 왜 학생들이 도대체 거리에 나와서 불만을 터뜨리는지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그렇지만 청년들에게는 먹고 살만한 세상, 즉 복지국가는 역설적으로 물질적인 풍요로부터 비롯된 소외의 문제, 또 주어진 체제 내에서 길들여지고 있다고 하는 감각, 자기 존재에 대한 회의 이런 것들을 불러왔어요. 1960년대의 새로운 세대는 기성세대들이 물질적인 것에만 치중해서 자본주의 틀 속에 완전히 빠져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새로운 세대에게 중요한 것은 물질적 풍요가 아니라 정신적, 지적 자유였다는 건데 이것을 기성세대, 생존이 중요했던 기성세대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었겠는가. 그러니까 먹고 살만하면 딴 생각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먹고 살만할 때 딴 생각하는 것을 이해를 못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적, 지적 자유라고 하는 게 참 편한 소리 하고 있네라고 할 문제가 그쵸.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복지국가 때문에 생겼다 이런 건가 봐. 네. 그 젊은 감각을 갖고 있는 저는 이제 공감할 만하죠. 네. 젊은 네. 네, 물질적 풍요를 바탕으로 한 복지국가가 역설적으로는 정신적이고 지적인 영역에 이런 자유에 대한 억압으로 다가왔다. 그것이 청년들에게 질곡이었다. 뭐 이런 거 이해할 만한데요. 이런 진영 간의 대립이 가져왔던 억압적인 사회 분위기, 또 물질적 풍요로 포장된 자본주의 체제의 탈인간화의 문제, 뭐 이런 것이 아마 청년들에게는 질곡으로 다가왔을 것이고 지금 한 강산이 5번도 넘게 바뀐 네. 그런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또 우리한테 현재화된 비슷하죠. 네. 내용인 것 같습니다. 세대의 문제는 네. 늘 뭐. 근데 바로 이제 여기서 또 68혁명의 세 번째 배경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지금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런 체제를 우리를 질곡의 시대로 몰아넣은 놈들은 도대체 누구냐? 이 사회를 만든 사람에 대한 분노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바로 진영의 대립을 만들어서 공산주의 자본주의로 만들고 그 과정 속에서 이념으로부터 우리가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고 복지국가라는 체제를 통해서 사회 지배를 유지하고 우리에게는 먹고 살게 해줬으면 군소리 마라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정치 권력에 대한 분노가 생겨난 거죠. 도대체 누가 이런 걸 만들었냐라고 할 때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약간 핀트를 조금 넓혀서 봐야 되는데요. 독일 3인당의 고데스베르그 강령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1959년에 독일의 고데스베르그에서 열린 3인당 전당대회에서 채택한 강령인데요. 큰 틀에서 보면 이때 독일 3인당은 전면적인 방향 전환을 시도하게 됩니다. 이것은 종래에 이제 독일 3인당을 규율하고 있었던 게 에어프루트 강령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은 이제 사회주의적 이상을 분명히 하고 사회주의적 혁명을 어쨌든 강령에 정확하게 써놨던 것인데 이걸 폐기한 거예요. 고데스베르그 강령부터. 이 강령을 통해서 3인당은 노동계급 정당이라는 정체성을 폐기하고 국민정당으로의 전환을 선언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선언과 함께 3인당은 강령에 남아있던 마르크스주의의 계급투쟁 조항을 삭제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국제관계에 있어서의 미국 주도에 대한 인정 이런 것들로 그 강령을 대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3인당의 노선에 있어서의 전면적인 변경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변화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보수 정당하고 무슨 연정을 꾸린다 이런 건 상상도 못 해본 일이었는데 이런 강령 변경의 연장선에서 1966년에 쿠르트 키징어 총리가 이끄는 독일 기민당과 연정을 구성하게 됩니다. 3인당이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할 정도로 이렇게 종래로 나누어졌던 정치 지형이 좌우가 연정을 하고 혹은 연정이 아니더라도 자본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둘이 같은 입장을 갖게 되는 다시 말하면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전면적 변혁을 포기한 거죠. 포기하고 체제 내의 개혁으로 3인당이든 아니면 기민당이든 입장을 동일하게 갖고 가기 시작하는 거죠. 대한민국 현 주소하고도 좀 많이 비슷하네요. 우리는 원래가 그런 지형이었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이제 한쪽은 어쨌든 적어도 계급투쟁,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표방하던 입장에서 어쨌든 방향을 크게 수정한 거죠. 이런 정치 지형이 만들어지게 되니까 독일 사회는 그리고 자본주의 질서는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 자본가들이 노조를 대등한 협상 파트너로 인정하고 정규직들에게 일자리와 임금을 인상하고 사내복지 제도를 더 많이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이제 노동자들은 정부가 나서서 노동자들은 기업의 생산성을 높여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노동운동의 급진적인 투쟁이나 사회주의로 경도되는 것을 이렇게 좀 막아주고 이렇게 하면서 노사정 간의 대타협을 만들어내고 이걸 흔히 이제 코퍼라티즘이라고 얘기되는 국가 합의주의, 소위 사회적 합의주의 이런 제도들을 통해서 이제 복지국가를 만들어 갔죠. 이제 이런 틀에 있으니까 이 정권이 바뀌어서 보수당 정권이 들어선다 하더라도 우파 정권이 들어선다 하더라도 기존에 이미 설정된 이런 사회적 질서를 속도는 좀 조절하거나 약간의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복지국가로의 기본적인 지향을 계속 같이 갔기 때문에 좌파든 우파든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어쨌든 동등한 국가 운영의 목표를 갖게 된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권력이 일단 기득권화가 되는 거죠. 그게 그렇군요. 좌파가 네. 됐든 우파가 됐든 그러니까 이걸 깨야 되겠다라고 하는 혁명적 발상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쨌든 좌파든 우파든 정치적으로 기득권화되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위계 질서를 바탕으로 한 관료화가 생겨나기 시작하고 이런 구조 속에서 이제 국가가 운영되고 그러면 이 세상이 뭔가 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좌파적 입장 또는 민중들의 입장에서 본 데는 최소한 사회주의로의 지향을 놓지 않았던 3인당 또는 전 유럽의 좌파 정당들에 대해서 실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1956년에 여러분도 그게 좀 생소한 이름일 수도 있는데요. 영국 노동당의 정치인이었던 앤서니 크로슬랜드는 사회주의의 미래라는 책에서 사회주의자들의 목표가 생산 수단의 공동 소유를 통한 자본주의 극복이었던 시절은 지났다. 이제 사회주의자들의 지상 과업은 복지국가의 존속과 발전을 통한 빈곤 철폐와 불평등 완화이다라고 선언하죠. 이런 선언은 꼭 이때가 있었던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베른슈타인부터 시작된 일정하게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의 변화를 통한 먼 미래의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연장선에 있는 건데 그런 연장선에 있다 하더라도 그때하고 다른 건 적어도 강령엔 뭐가 있었다? 우리는 그래도 사회주의를 한다. 이것을 폐기하면 존립 근거가 없다라고 하는 것까지 있었는데 강령 자체를 다 폐기한 거죠. 네. 전 유럽의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그러다 보니까 같은 노선에 일정하게 있다 하더라도 일정하게는 노선 이탈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따지고 보면 자본주의의 왼쪽과 차이도 없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케인즈의 수정자본주의하고도 차이가 없어지는 구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형성된 복지국가, 이렇게 형성된 정치 질서는 청년들에게 이제 벽으로 느껴지기 시작한 거죠. 뭔가 세상에 대한 불만이 있는데 그렇게 형성된 정치 질서와 자본주의 체제는 벽이 되었던 거죠. 특히 좌파 정당의 변신은 자유와 회방이라고 하는 기치를 갖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저것들은 순 입으로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사실은 보수 정당하고 똑같은 놈들이야라고 하는 인식을 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그래도 좌파 정당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점 부럽네요. 우리는 그냥 좌파 정당에 대한 기대 이전에 이미 그렇죠. 너무 많은 세뇌를 또 당하고. 우린 그런 네. 역사적 전통이 없어서 그러니까요. 그래요. 그런 이제 점에서 보면 참 그래서 지난번 부럽네요. 방송에 얘기했지만 55년에 형성된 양당 체제가 보수 양당 체제로 흘러오고 그것이 지금 딱 70년이 된 거거든요. 70년 동안 사회를 지배한 그 사회 질서, 정치 질서는 국민들을 완전히 이제 예속화시키고 이데올로기적으로 지배해버린 거죠. 네,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네, 청년들이 이제 정치권에 대해서 반감을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가지고 있었는데요. 파시즘 청산 문제 때문에도 반감이 아주 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전쟁을 일으켰고 또 유럽 역사를 뭐 통째로 퇴행시켰던 파시즘 세력, 또 그들 때문에 일어난 이 전쟁에 부역했던 세력들이 전쟁 후에 새로운 정치 질서에 편입되기 시작했거든요. 이런 현상은 사실 종종 볼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일제로부터 해방된 이후에 그렇죠.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데 많이 개망했잖아요.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파시즘이 지배했던 독일, 이탈리아, 또 뭐 나치에 부역했던 프랑스는 물론이고 유럽 국가에서도 이런 현상이 전반적으로 나타난 건데요. 근데 우리한테는 그 부분이 좀 포장돼서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렇죠. 마치 과거 청산을 유럽은 깨끗하게 하고 그렇죠. 그 위에서 네. 새로 시작했다. 네, 네. 일본 놈들은 그렇게, 안 하는데. 네, 그래서 일본하고 많이 비교 대상으로 우리가 그렇게 미화돼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알고 있는 부분과는 좀 차이가 있네요. 이제 그 일본보다는 다른 측면이 있는 건 사실이긴 한데요. 어쨌든 이제 파시즘 주요 지도부를 보면 확실하게 청산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파시즘 세력과 관련된 이 책임 소재가 최고위층의 몇 명에게만 한정이 한정돼 되었고 있다. 독재와 전쟁에 협조했던 정관의 엘리트들, 재벌들,
또 군부 인사들 중에 상당수는 처벌을 낮게 받거나 처벌을 피하기도 했고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경우도 많았다. 이런 사람들이 전쟁 후에 유럽과 서방에서 살아남아가지고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 것이죠. 청년들이 이것을 본 거고요. 독일의 경우에는 유대인에 대한 차별을 명문화했던 법이 바로 뉘른베르크 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이 법을 공동으로 만들었던 사람이 콘라드 아데나워 서독 초대 총리의 비서실장을 맡았어요. 이 사람이 한스 클롭케라는 사람입니다. 나치 정부의 자금 책임자였고 도이체 방크의 총재가 나중에 된 사람. 이 사람이 헤르만 요제프 압스라는 사람인데요. 다 이제 이렇게 나치의 파시즘의 책임이 있던 사람들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출세를 계속하는 거죠. 또 나토의 군사위원장이 된 아돌프 호이징어 이런 사람들 모두 나치의 핵심 멤버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3대 서독 총리 쿠르드 키징어 총리 또한 나치 당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의 줄리오 안드레오티 총리, 알도 모로 총리 뭐 이런 사람들을 비롯한 상당수의 정치인들이 전쟁 전에는 파시스트 활동 경력이 있었고 프랑스의 경우에도 모리스 파퐁 파리 경찰청장 또 앙투안 파네이 총리 이런 사람들이 나치 부역 정권이었던 비시 정권에서 공직을 맡았던 인물이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이런 걸 보면서 분노한 거죠. 네.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 솜방망이 처벌의 역사가 참 뿌리 깊구나. 시대와 지역을 넘나드는 이런 결과가 참 충격적인데요. 파시즘 그러면 이제 독재, 뭐 학살, 뭐 이런 것들을 떠오르게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적폐청산은 합의할 만한 수준으로 인식됐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왜 그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을까요? 방금 나경채 국장 얘기했는데요.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나라 해방 후 친일파가 왜 필요하냐? 국가를 다시 세우려면 필요하다. 해방 후 친일파가 왜 필요하냐? 북한 공산 독재 빨갱이들하고 쳐들어오니까, 하려면 네. 필요하다. 이런 측면들이 있었던 거죠. 특히 이제 반공으로 뭉친 이쪽 입장에서는 좌파, 빨갱이, 진보하고는 다른 체제를 구축해야 되는데 그런 거하고 친일파는 또 딱 들어맞는 구조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냉전 시대에서 그런 사람들이 다시 복귀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던 거고요. 우리나라가 그랬듯이 그쪽 나라도 비슷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또 하나 있는데요. 정치권에 대한 반감이란 것이 결국 기득권 체제에 대한 거부잖아요. 아까 그쵸. 얘기한 것처럼 네. 뭐 그런 체제를 만든 그리고 변절한 3인당이나 뭐 이런 정부에 대한 것에 대한 반발도 있고 또 파시스트를 등용한 정부에 대한 반발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정치권에 대한 반발이라고 하는 것은 기득권 체제에 대한 거부인데 요 체제 복지국가와 이 정부를 유리하는 데 만들 때 가장 중요한 정부의 파트너는 누구? 노동운동이었던 거죠. 당신은 사회적 합의주의라는 이름으로 형성된 거고. 그러니까 노동운동 이것들도 형편없는 놈들이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청년들이 반감을 가졌던 대상이 또 하나 있었다면 그것은 사회운동을 대표하는 노동운동에 대한 실망이었던 거죠. 코퍼라티즘에 의해 자본주의 질서의 또 하나의 기득권이 된 노동운동이 청년들이 보기에는 기족화된 노동운동이었다. 그리고 노조 지도부를 딱 보니까 저 조합원이 수백만이 되는데 저 조합비가 얼마야. 그리고 저것들이 조합원 위에 군림하는 왜? 이게 코퍼라티즘은 노총위원장이 수상하고 거의 맞먹는 지위에서 교섭을 하게 되고 자본가단체의 총대장하고 이런 구조가 되면서 노조 지도부에 대한 이 반감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노동운동이 사회체제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추진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에만 빠져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런 인식 때문에 나중에 이제 다루겠습니다만 68혁명이 본격화될 때 한편으로는 저희 3인주의 정당인 좌파 정당에 대한 반감 한편으로는 노동운동에 대한 반감 때문에 새롭게 형성된 청년들의 운동, 새롭게 형성된 68혁명의 중심 세력들과 이들과는 끊임없이 갈등의 국면들이 지속되는 나라마다 조금씩 사정은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이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기성세대는 또 청년 세대에 반감을 하는 세대인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이때 당시에는 왜 청년 세대가 기성 세대에 그렇게 불신이 깊었는지
충분히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8혁명의 배경으로 냉전 체제, 복지국가, 기성 기득권 정치와 사회운동에 대한 거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원인으로 살펴봤는데요. 이거 말고도 배경이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있습니다. 네, 있는데 10분 정도 쉬고 오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니야. 여러분은 지금 붉은 오늘 양경규, 나경채, 심재욱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오늘의 길을 찾습니다. 붉은 오늘. 네, 저희 돌아왔습니다. 6.8혁명의 배경 계속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나온 간주 네. 그것도 진행자 바뀌었으면 좀 바꿔야 되겠는데. 네. 그럴까요? 완전히 개비를 새로. 아니 그게 아니고 중간에 여러분께서는 지금 양경규, 나경채, 심재옥 그런 건 제가 오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셨어야죠. 네, 잘못하셨네요. 아주 큰 신뢰를 네. 했네요. 네. 네. 이어가 보겠습니다. 또 하나의 배경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세대 간의 현저한 인식 차이로 나타난 갈등이었습니다. 68 세대의 부모들은 대체로 1910년에서 15년 요때 정도 태어난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 중에 약 4분의 1이 1차 세계 대전으로 부모를 잃었다고 합니다. 엄청나네요. 네. 4분의 1은 부모가 참전 부상자였습니다. 어, 네. 이들은 대부분 젊은 시절에 전간기의 경제 위기를 겪었어요. 전간기는 이제 1차 대전과 2차 대전의 사이를 네. 말하는데요. 요 기간 동안에 경제 위기를 겪었고 상당수 사람들은 2차 대전에 참전을 또 참전하고, 했습니다. 네. 예, 참전했거나 아니면 전쟁의 고통과 굶주림을 경험한 세대였던 거죠. 이에 반해서 68 세대는 45년 이후 50년까지 요 사이에 태어나서 첫 베이비 붐 세대라고 지칭되는 사람들이고요. 이 사람들은 전쟁의 교통도 없었고 또 전쟁 후에 시작된 자본주의의 황금기, 번영의 30년 기간 속에서 풍요를 누린 사람들이었던 거죠. 이렇게 이 자라온 환경이 극명하게 대립되는 이런 세대의 경험 차이는 당연히 세대 간의 인식에 큰 차이를 만들었지 않겠습니까? 부모 세대는 그 비참했던 시대를 겪지 않았고 모든 것이 풍요로운 시대에 왜 청년들이 불만이냐? 사실 이걸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피똥 싸가면서 키워놨는데 이것들이 네. 이거 삑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런 생각이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반면 청년 세대는 기성 세대가 자본주의 질서에 순응하면서 물질적 풍요만을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는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 이랬고요. 부모 세대는 자기들의 경험을 들어서 청년 세대에게 기성 세대의 이데올로기, 경제적으로는 계급의 이익을 강조했고 문화적으로는 권위주의와 보수주의, 또 전통 윤리의 이데올로기를 강요하는 이 세대로 인식된 거죠. 청년 세대는 이런 기성 세대의 강요와 억압에 숨이 막혔어요. 기성 세대가 강요하는 물질주의가 지배하는 소비 사회 이데올로기, 또 전통적 가족제도, 결혼제도, 성적 차별,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한 성역할론, 또 기독교적 사회 윤리를 바탕으로 사회 질서는 청년 세대의 반감과 불만의 큰 원천일 수밖에 없는 거죠. 복지국가 확립으로 인한 경제적 안정이 역설적으로 전통적인 규범과 질서를 강요하는 기성세대와 또 이에 맞서 개인의 자유와 해방을 내세우는 청년 세대의 갈등을 아주 첨예하게 했던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특히 전통적인 규범과 질서라는 측면에서 중요하게 부딪혔던 갈등의 접점이 여성과 성소수자의 문제인데요. 네, 그렇죠. 전쟁 당시 이제 노동 시장에 진출했던 여성 대부분이 전후 가정으로 복귀하면서 흔히 얘기하는 이제 정상 가족 이런 표현, 내 아내이자 어머니, 주부로서의 역할이 이상적인 여성상이 되면서 주체적인 여성상이라고 하는 것이 후퇴하기 시작한 거죠. 다시.
원래 전쟁이 되면 여성들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후퇴하기 시작한 거죠. 예, 이상적인 여성상을 남성들이 지금 정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여성들한테 묻지도 않고. 네. 일터나 사회에 진출한 여성들의 경우에도 여전히 불리한 위치에서 2등 시민의 지위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심지어 몇몇 국가에서는 여성들은 남성 보호자 허락 없이 자기 명의의 계좌를 만드는 것도 쉽지 않았고 결혼 이후에 취업을 하는 것은 아예 법적으로 제한되는 그런 법들도 있었던 거죠. 한숨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은 자본주의 체제가 갖는 성차별의 전형적인 측면이었던 거죠. 그래서 성평등이라는 문제는 자본주의하고 떼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신좌파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6.8을 주도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여성 해방의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여성 차별이라고 하는 것을 시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걸 주장하는 것 자체가 바로 자본주의 체제의 변혁을 추구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 이게 주요한 과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당연하게 이제 이런 흐름은 경제적 평등 여성의 경제적 평등이라는 문제를 넘어서서 성적 자유, 그다음에 성소수자의 인권을 포함하는 성해방의 영역까지 이제 확장되게 되는 거죠. 오늘날의 페미니즘 운동, 성소수자 운동은 6.8혁명이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사회가 아직도 이런 문제에 대해 배타적인 것은 우리에겐 이런 경험이 없었거든요. 소위 6.8혁명과 같은 역사적 경험이 없었던 것이 오늘 우리 사회의 페미니즘이나 예를 들면 뭐 성소수자 운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벽이 훨씬 높은 이유도 그렇죠. 한 번쯤 깨야 되는 기회를 가져보지 못했던 이제 그 운동을 시작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네. 논하기로 한 내용에는 없는데 네. 제가 이제 그 전쟁을 겪은 그 부모 세대와 그 이후에 자식 세대의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청준 작가의 병신과 머저리라는 소설이 지금 이제 떠오르면서 지금으로 치면 그런 제목을 쓰면 안 되죠, 물론. 네, 네. 그런데 이제 그 병신과 머저리에서는 전쟁을 경험한 형은 그 자신의 환부의 원인을 정확히 알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겪었지만 아우는 그 환부가 있긴 있는데 형과는 달리 그 환부의 원인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마치 여기에 전쟁 후의 세대 같은 그런 느낌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네, 거기 네. 소설에서도 결국 아오는 끝끝내 건강한 생활인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고뇌하는 모습으로 그려지는데요. 자, 아무튼 위에서 들었던 이런 이제 그 우리가 휴식하기 전에 그 배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경험의 차이로부터 나타난 세대 간의 인식 차이, 또 그로 인해 강요되는 사회문화적 규범과 보수적인 사회 질서, 듣기만 해도 좀 화가 나는 부분들이에요. 이를 또 개인에 대한 억압의 문제로 바라봤던 청년들의 반감, 이런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서 결국 청년들이 거리로 뛰쳐나오고 또 세계를 뒤흔든 6.8혁명의 배경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지점쯤에서 하나 이제 이렇게 이제 청년들의 인식이 바로 이런 요인들 때문에 길거리로 튀어나오기도 했지만 2차 대전 후에 등장한 새로운 사회 이론을 제창한 일군의 학자들의 영향도 꽤 컸다. 운동을 하려면 이론이 기반이 돼야 되는데 그런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 학자들의 영향이 되게 컸다. 이렇게 이제 새로운 사회 이론을 정립해간 학자들과 이를 수용하면서 사회 운동에 나섰던 사람들을 묶어서 통칭해가지고 신좌파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6.8혁명은 그래서 신좌파들이 만든 혁명, 신좌파의 흐름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익숙한 단어네요. 그렇죠. 신좌파. 네. 이거 좀 깊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시간상 좀 가볍게라도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한번 뭐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어렵고 깊은 이야기라서 자세히 다룰 시간도 능력도 안 되지만 청년들의 인식 형성에 영향을 주고 이후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하나의 이즘이자 사회 운동이 된 신좌파 흐름에 대해 잠깐 이야기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좌파는 지금 이제 두 사람의 얼굴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헤르베르트 마르쿠제하고 테오도어 아도르노의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요. 신좌파는 이제 전통적인 좌파, 그러니까 구좌파가 계급에 기반한 노동운동,
그리고 이를 통한 자본주의 체제의 대안으로서의 사회주의의 한계를 명확하게 지적하고 나온 것이 신자파였습니다. 신자파는 자본주의 체제가 필연적으로 초래하는 경제적인 착취와 억압에 의해 대중들은 비판적 사고가 약화되고 이로 인해서 정치 권력은 지멋대로 기득권화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이렇게 되면서 사회 문화적인 억압이 일상이 되는 그런 현실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일단 전제를 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한 발본적인 성찰이 없이는 자본주의 체제의 대안으로서의 새로운 체제 사회주의적 구상은 설사 계급 문제를 해결한다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자본주의 체제가 갖는 모순을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구자파가 주장하는 계급적 관점에 있어서의 새로운 사회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거죠. 이런 인식은 현실 사회주의, 이미 사회주의 국가가 들어섰어. 지구상에 소련을 비롯해서 동구권이 있는데 봐라. 정치 권력의 억압으로 인해 자유로운 공동체라는 사회주의 이상이 훼손된 거 아니냐. 계급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 저렇게 전체주의화된 스탈린 체제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종래의 마르크스주의의 역사 유물론, 경제 결정론을 심리학, 사회학, 문화 연구 등 다양한 분야로 확정하면서 마르크스주의를 인간 해방의 관점에서 이제 새롭게 해석을 하게 된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런 흐름을 주로 이제 해왔던 게 전전부터 뭐 연구소는 이미 있었습니다만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사회연구소, 이제 흔히 프랑크푸르트 학파라고 부르는데요.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를 비롯한 일군의 학자들이 주로 이런 문제를 계속해서 연구하고 고민해 왔던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대표적인 학자가 헤르베르트 마르쿠제, 테오도어 아도르노 또는 뭐 발터 베냐민 뭐 이런 사람들도 이제 다 같은 맥락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들은 이제 새로운 세대에게 이런 이론적 배경을 제공하면서 영향을 주고 동시에 그 영향을 받은 사람과 함께 운동까지 같이 하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묶인 사람들을 모두 뭘로 부른다? 신자파가 부른다 이런 거죠. 신자파는 이제 이런 기본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전통적 좌파에 과제했던 자본주의, 제국주의, 경제적 불평등에 대해서도 물론 비판하고 동시에 기득권화된 권위주의 정치 권력 그리고 거기에 맞서는 개인이 참여하는 주체로 참여하는 참여민주주의, 자본주의 체제를 지속하는 수단이 되고 있는 교육제도에 대한 비판운동, 교육체제에 대한 그리고 체제가 소외시키는 여성을 비롯해서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민 등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권운동, 또 사회문화적인 억압을 반대하면서 문화적 상대주의에 입각해서 다문화주의, 동물권, 생태주의에 대한 운동을 구체적으로 진행해 나가게 되죠. 이런 연장선에서 신자파 운동은 필연적으로 모든 기존의 질서에 대한 전면적인 전복으로 나가서 아버지로 상징되는 가부장제를 거부하고 개인의 자유와 해방을 제한하는 모든 사회적 금기, 뭐 말하자면 심지어는 이제 마약을 합법화시켜야 된다라거나 너무 충격적이에요. 성적 자유를 위해서 성을 소위 섹스를 해방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들까지 이제 나가게 되는 거죠. 네, 이 대목에서 68 혁명의 구호를 몇 개 제가 얘기한 거의 연장선에서 보고 갔으면 좋은데요. 그 구호를 보면 사실은 아주 선명하게 그 당시에 어떤 문제 의식을 알 수도 있잖아요. 68 혁명 당시에 처음으로 많은 구호들이 나오는데 이 구호들은 그 이전의 집회나 시위 현장에서는 보기 힘든 것들이었어요. 마치 이제 우리가 촛불이나 탄핵 집회 같은데 가면 이번에도 그런 걸 많이 봤지만 촌철의 비평과 요구를 담아낸 참신한 구호, 그렇죠. 또 최근에는 이번에는 깃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이런 것들 연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청년들은 68 혁명에서 다양한 구호를 통해서 자신들의 인식을 드러냈는데요. 나중에 이 구호들에 대해서 뭐 더 자세히 얘기해 보겠지만 우선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어떻게 외칠까요? 금지하는 것을 금지한다. 멋지죠. 네. 네. 아버지를 죽여라. 네. 네, 멋집니까? 네. 30이 넘은 사람은 아무도 믿지 말아라. 네,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경찰을 없애야 한다. 네, 어떻습니까? 3종 세트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인데 30이 넘었고 직업이 경찰이야. 그럼 뭐 박살내. 네.
특히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라는 제가 20살에 들었을 때 정말 굉장히 충격적이고 그렇죠. 굉장히 인생을 살면서 문득문득 저를 깨우는 구호였는데요. 신자파가 참 어렵고 양이 방대한데 짧게 아주 잘 이해가 됐습니다. 이들이 6.8혁명 당시에 이들이 체게바라, 호찌민, 마오쩌 등에 열광했다고 하는데 뭐 이런 인식이 바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갈 길이 먼데 6.8혁명의 배경을 이제 얘기하다가 신자파까지 이제 왔는데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네, 또 하나 짚어봐야 될 배경이 있습니다. 이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6번째인가 7번째 배경이 되는 것 같은데요. 위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그건 바로 독재 체제에서 자행되는 폭력에 맞서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투쟁, 강대국의 제국주의 지배로부터 비롯된 착취와 억압, 그리고 인종차별, 또 냉전 체제 하에서 진행되는 미소의 대립과 이에 맞선 약소민족의 투쟁, 이런 것들이 195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진행됐는데 이런 모습들,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바로 자신이 지금 일국에서 느끼는 억압과 소외 이런 것들과 바로 자기 자신에게 투영되면서 동시대의 청년으로서의 공감과 분노를 공유하게 되었고 이것 또한 청년들의 반란에 새로운 영감으로 작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영감으로부터 한편으로는 전 세계 해방 투쟁에 대한 연대를 하기 시작하고 또 한편으로는 해당 지역의 청년들은 자기 자신들의 투쟁으로 만들어가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숨막히는 일당 독재의 억압에 맞선 이 전체주의의 사회주의 국가였던 동유럽에서는 민주화 투쟁이 일어나고 미국에서는 인종차별에 맞서는 흑인 민권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직접 자기들은 가지는 못했지만 알제리 전쟁, 베트남 전쟁 그리고 아프리카 곳곳에서 벌어진 민족 해방 투쟁에 대해서 연대와 반전 투쟁 그리고 그것을 지원하거나 거기 대충 얹혀가는 자기 나라 정부에 대한 집중적인 성토와 반대 투쟁 이런 것들로 이제 결합해 나가게 되는 거죠. 6.8혁명이 일어난 건 바로 또 하나의 배경은 이런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주의와 독재 그리고 자본주의의 물신화에 대항하는 저항들이 모아지면서 일어난 혁명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대충 전체적으로 배경을 좀 정리는 한 것 같아요. 예. 네. 그런데 청년 세대 이때의 청년 세대 인식이 이렇게 형성됐다 하더라도 혁명이라고 명명하려면 뭐 구체적인 행동 혹은 투쟁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 과정 어떻게 이 6.8혁명이 세계를 뒤흔들고 청년들이 동시에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이렇게 세상을 움직일 수 있었는지 그 과정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봤으면 그렇죠.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쵸.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공간이 발생해야 되는 거잖아요. 6.8혁명이 이루어졌던 이 전 세계적인 투쟁, 시위 이런 것들은 어디선가 반란의 발화점이 있었을 텐데 그 발화점은 바로 대학이라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약간 얘기가 딴 데로 뻗지는데요. 한국 사회의 변혁의 발화점은 어디였는가? 학원이었던 것을 누구도 부정할 수 그렇죠. 없어요. 그것은 네. 예를 들면 민주화 투쟁도 학원으로부터 60년대 70년대 그랬고요. 80년대 들어와서 벌어진 모든 민주화 투쟁, 민중 투쟁도 따지고 보면 학원이라고 하는 공간이었다는 거죠. 특히 대학이라는 공간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인식 바로 앞에 얘기한 그런 배경으로부터 생겼던 반감이 가장 먼저 부딪힌 곳이 어디냐면 대학이 내포하고 있었던 학교의 환경과 교육 현실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80년 이후에 우리 학생운동도 처음에 시작했던 건 학원 자주화 실천위원회, 그쵸. 학교 내의 모순으로부터 출발하기 시작하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죠. 바로 청년들이 매일 접하는 일상의 공간으로부터 반란이 시작됩니다. 당시 유럽의 이제 대학에서 이게 시작됐는데요. 유럽 대학의 환경과 현실은 이랬습니다. 2차 대전 후 대학생의 숫자가 급격히 증가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제 노동계급도 애들을 다 대학에 그렇죠. 보낼 수 있었던 거예요. 베이비붐 세대의 등장으로 인해 기본적으로 학생 수가 늘어난 측면도 있었고 자본주의 체제의 안정화에 따라 물적 토대가 마련되었고 복지국가로의 이전에 따라 공교육이 확장되었고 이렇기 때문에 대학이 점점 넓어지고 학생 수가 많아지기 시작한 거죠. 또
자본주의 체제는 점점 성장하면서 고급 인력이 필요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소위 이 고급 인력을 필요로 한 자본주의 체제의 수요도 한 원인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일례로 프랑스 같은 경우에 2차 세계대전 직후 대학생 숫자는 전 인구 중에서 10만 명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이게 60년대 초에는 20만, 60년대 말에는 65만 명. 예, 어마어마하네요. 다하게 됐다. 지금 예.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학생 수의 증가는 대학생 신분의 위상 변화를 가져온 거죠. 옛날엔 누가 갔어? 잘 사는 집안, 그쵸. 귀족 집안, 상층 상류 계급 예. 이런 데들이 갔는데 이제 대학의 문이 모두에게 열린 문이 되었던 거죠. 이렇게 이제 학생 수가 늘어나니까 첫 번째 생긴 문제는 뭐예요? 졸업하면 취업하는 데 있어서 경쟁 구도. 옛날에는 워낙 특권층이었으니까 졸업만 하면 사회적 상층 자리가 보장됐는데 일단 이것도 스트레스야 학생들에게. 지금 한국 사회하고 너무 똑같은데요. 또 하나는 학교 자체가 엉망인 거예요. 늘어난 학생 수를 감당하지 못하는 대학의 교육 환경, 대학 공간의 협소, 마구잡이로 때려넣는 대형 강의.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처음 들어가면 300명짜리 강의도 있었거든요. 300명씩 몰아놓고 강의를 때리는데 그게 수업이 되냐고 대학에서. 근데 어쨌든 대형 강의, 학생들의 변화된 욕구와 불만을 수용하지 못하는 고루한 교수들의 수업. 70년대는 더 했어요 이게. 네, 70년대 학번이라는 걸 결국 털어놓고 마는데 70년대 저게 어떻게 교수일까라고 싶은 그러니까 이 불만을 수용하지 못하는 고루한 교수들의 수업, 대학 행정의 관료주의, 교수와 학생의 위계 질서, 그리고 남녀를 구분하는 사회적으로도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학교 안에서도 남녀를 구분하는 학교의 질서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그렇대잖아요. 이제 프랑스 유학을 68혁명 직후에 갔다 온 사람들의 해고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너무 놀랬다. 왜? 어떻게 남녀를 같은 기숙사에 넣어놓을 수가 있냐. 방은 물론 따로 하는데. 그래서 이건 너무 비인간적이고 비문화적이라고 했을 때 프랑스 학생들의 답변이 68혁명의 영향이다. 그전에는 어떤 남성도 여성 기숙사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소한 얘기. 프랑스가 원래 그런 줄 알았어요. 사고방식. 그게 68혁명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전에는 남학생들이 여학생 기숙사를 갈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68혁명을 지나면서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 이런 건데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당연하죠. 학생들은 이 자유와 해방의 의지를 억압하는 이 학교의 질서에 불만이 있었고 그래서 학생들은 대학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물신주의가 지배하는 자본주의 체제의 하수인을 키우는 공간이라는 생각에 미친 거죠. 결국 우리는 이렇게 여기서 사육당하다가 나가서 또 저들의 노예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러려면 투쟁이 시작돼야 된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학원 민주화 투쟁을 시작한 거죠. 예. 학교 내 질서에 대한 전면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행동으로 나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머지않아 학생들은 학교의 보수적이고 위계화된 질서는 학교 밖의 체제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확인하게 되고 그렇게 학교 내에서 시작된 집단 행동과 시위는 당연하게도 학교 밖의 세상을 바꾸는 운동으로 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68혁명의 시작된 공간과 접점이었다. 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지난 방송 때 그 혁신정당 운동사에서 네. 4.19를 다루면서 4.19 이후에 학교로 돌아간 학생들이 학원 민주화 투쟁에서 그 본질적인 모순이 학교 밖의 세상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이걸 깨닫고 사회운동과 결합하게 된다. 네. 그러면서 뭐 통일운동과 여러 정치 역량으로 확산되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했었죠. 예, 네. 그 부분하고 많이 연상이 되네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2차 세계대전 후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가운데 또 이게 1차적으로 응축되어 있던 학교 내 투쟁으로부터 68혁명이 비롯됐다 이런 그런 셈이잖아요. 거죠. 예. 그렇다면 이게 앞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그 학교 내 투쟁이 학교 밖으로 어떻게 뻗어나가는지 그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흔히 이제 68혁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좁게는 1968년 5월 프랑스를 필두로 유럽의 청년 학생들이 동시자발적으로 함께 일으킨 대중적인 시위, 행동 이런 것들을 의미하지만 그것에 이르는 1960년대를 관통한 일련의 운동을 모두 포괄해서 우리가 68혁명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선 위에 언급한 여러 가지 배경 속에서 일어난 1968년 이전 60년대 초부터 시작된 새로운 세대의 시위와 반란 여기서부터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보통 68혁명을 이야기할 때 효시가 되는 대표적인 투쟁으로 꼽는 것이 1964년 미국 버클리 대학 정확하게는 캘리포니아 주립대 네. 버클리 분교 시위를 드는데요. 이 시위를 68혁명의 대표적인 전주곡으로 보는 이유는 그 규모와 격렬함, 또 이 주장이 이후 나타나는 68혁명의 하나의 전형이 되었기 때문이거든요. 물론 이제 그 전에 이미 유럽이나 미국에서 학생들의 인식 변화와 이로 인한 학교 당국에 대한 개혁 요구, 또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강대국의 제국주의적 압제와 이에 맞서는 식민지 민중들의 인권 투쟁, 독립 투쟁, 또 뭐 미국이나 남아공에서 벌어진 인종 차별에 맞선 흑인 민권 운동 이런 것들에 대한 연대 집회가 5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쭉 이어 잠깐 이 대목에서 이제 그런 일련의 사건들과 함께 이제 이런 투쟁들을 누군가 지휘하고 중심적으로 끌고 간 집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이 그렇지만 운동은 조직화되기 조직화해야 마련이니까.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잠깐 짚고 넘어가면서 얘기를 계속했으면 좋겠는데요.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파시즘에 맞서 자유와 해방의 기치를 들었던 연합국은 승전 이후에 곳곳에서 분출하는 식민지 해방 투쟁에 대한 무력을 사용하여 강력하게 억압하거나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알제리 전쟁, 베트남 전쟁, 팔레스타인 전쟁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혹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정권을 창출하여 이후에도 강대국이 실질적으로 지배가 가능하도록 쿠데타를 배후 조정하거나 내전을 부추기는 사건들을 발생시키는데 예를 들면 쿠바, 과테말라, 콩고, 뭐 이란 이런 데죠. 또 미소를 중심으로 한 진영 간의 패권 다툼과 이를 유지하기 위해 각국에서 자행된 인권 유린을 일삼는 독재 체제를 비호하거나 방치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다반사였습니다. 한국 사회죠. 네, 한국도 그랬고 나쁜 일을 많이 했네요. 여기에다 미국과 남아공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종 차별과 거기에 맞선 흑인 민권 운동 이런 것들은 이제 바로 이 시기 청년들의 억압에 맞선 새로운 운동과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대학가에서는 학내 문제의 투쟁과 함께 국제연대를 위한 투쟁이 지속적으로 1950년대 이후부터 쭉 벌어지게 되는데요. 운동의 조직화는 이런 과정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조직들은 후에 68혁명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미국부터 볼까요? 미국은 가장 중요한 운동이었던 흑인 민권 운동을 위해서 1960년 남부의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학생 비폭력 조정위원회 그리고 북부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인종평등회의 이런 것들이 조직되어서 이후 연좌운동 다른 게 아니에요. 흑인이 못 들어가는 식당에 들어가서 흑인들이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 게 운동이에요. 그런 운동과 또 흑인의 차량 분리, 승차 분리, 그렇죠. 못하게 승차 하고. 분리를 해서 앞에는 백인들이 타고 뒤에는 흑인 타고. 이것을 저항하기 위해서 자유승차단. 그래서 흑인들과 백인들 이 운동하는 학생들이 자유승차단 운동을 조직해가지고 전국을 돌게 되죠. 이런 운동들을 통해서 흑인 민권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갔는데 그리고 이 두 개의 조직 외에 1962년에 보다 정치적인 조직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학생들 오늘 영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Students for a Democratic Society라고 하는데요. SDS라고 부릅니다. 이 SDS라고 하는 것이 창설됩니다. 이 단체는 본래 사회민주주의 성향의 정치단체였던 산업민주주의연맹의 청년 조직이었습니다. 소위 League for Industrial Democracy라고 해서 LID라고 약자를 쓰던데요. 다 까먹어도 좋은데 어쨌든 이 단체는 본래는
산업민주주의 연맹의 청년 조직이었는데요. SDS라는 게 이 단체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뭐 예를 들면 강철구나 같은 작품을 썼던 네, 유명하죠. 정글이나 강철구나 같은 작품을 썼던 업턴 싱클레어나 잭 잭 런던 런던, 같은 예.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멤버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 LID는 뭐 산업민주주의 연맹 이것은 지금 미국에서 샌더스나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 같은 민주적 사회주의 정치인들을 지원하는 걸로 유명한 미국 민주사회주의자들 뭐 일종의 DSA 그룹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이거와 유사한 조직이었던 거죠. 민주당 안에서 활동하면서 노조 등 사회단체 운동이랑 연계해서 민주적 사회주의를 실천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게 소위 DSA인데 그와 비슷한 방향으로 운동을 했던 것이 LID 산업민주주의 연맹이었는데요. 이렇게 이제 나름의 전통과 권위를 자랑하는 LID였지만 SDS가 여기하고 결별하게 됩니다. 원래는 이제 LID의 부분 조직으로서 SDS가 발생했는데 SDS는 정확하게 이제 분류를 하는데요. 1962년 포트 휴런 선언이라는 것을 통해서 산업민주주의 연맹의 노선이 지나치게 관료적이고 권위적이고 체제 타협적이라고 비판하면서 갈라서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1960년대 당시 68혁명의 중심으로 활동했던 학생들이나 조직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헤어집니다. 원래 있던 조직에서 너네 문제가 많잖아. 원래 이제 무슨 예를 들면 좌파 정당의 학생 조직으로 출발했다가 이 좌파 정당을 용인하지 못하고 혹은 좌파 정당의 학생 조직 내에 보수파들을 용인하지 못하면서 독립하는 케이스로 해서 새로운 조직들이 형성되는데 SDS도 그런 방식으로 이제 형성이 됐던 거죠. 반우파 투쟁을 한 거네요. 조직 안에서. 그러면서 이제 SDS가 포트 휴런 선언 같은 것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독립을 하게 돼요. 이 선언 이름이 포트 휴런 선언이라고 한 것은 이 선언을 발표한 곳이 미시건주의 포트 휴런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선언은 미국 학생 운동에 있어서 중요한 방향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선언이자 역사적으로 어쨌든 기억해야 될 선언으로 되고 있습니다. 방향타가 됐다고 할 정도니까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갈까요? 간단하게. 네, 그거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선언이 담고 있는 내용 전체를 함축하는 이제 선언 부분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대개 그런 대로 편하게 자라서 지금 대학에 다니며 우리가 물려받을 세상을 불만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세대다. 흔히 말하듯 우리가 실현 불가능한 것을 추구한다고 여겨진다면 우리는 불가능한 것을 상상할 수 없다는데 맞서기 위해 그렇게 할 것임을 천명한다. 멋지네요. 네, 이들이 불가능한 것을 상상할 수 없다는데 맞서겠다고 한 것은 바로 이제 대학의 기계화, 관료화, 성차별, 인종차별, 환경 문제와 같은 것들이었어요. 이제 이 실현 불가능한 것을 추구한다고 여겨진다면 우리는 불가능한 것을 상상할 수 없다는데 맞서기 위해 그렇게 할 것임을 천명한다. 운동권들 말이 이때부터 어려워진 것 같아요. 네, 멋진 말입니다. 이 선언은 이제 당대 미국 사회의 모순 또 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도 여전히 차별과 불평등과 무관심이 만연한 사회, 또 자유를 수호한다면서도 냉전 논리에 따라 해외에서는 권위주의 정권을 지원한다거나 그 대가로 천연자원 등을 챙긴다거나 이런 제국주의적 행태를 보이는 우리나라 정부, 또 종래 전통적인 노동운동 방식으로 사회 변화를 모색하는 구좌파, 이런 사람들을 비판하면서 이 새로운 젊은이들이 기존 사회의 인습에 구애받지 않고 비판적 사고를 통해서 이 사회 내의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아래로부터의 참여 민주주의를 만들어 나가자는 대안을 이들이 이제 말하게 됩니다. 이들은 이후에 인종차별 운동, 또 도시 빈곤에 맞서는 운동, 반전 반핵 운동 등 구좌파들로부터는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았던 문제들에 집중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68혁명의 중심으로 이 사람들이 다시 새롭게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네, 지금 나경채 동지가 SDS 를 설명하시고 또 포트 휴런 선언까지 말씀하셨는데 이런 비슷한 조직들이 유럽에서도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형성이 됩니다. 독일에서는 이제 독일 사회주의 학생연맹이 중심에 있었는데요. 여기도 약자로는 SDS로 표시가 되는데요. 원래 이 조직은 1946년 독일 3인당의 학생 조직으로 출발했는데 3인당이 고데스베르그 강령을 제정하면서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변혁을 포기하자 결별하고 이후 독립해서 독일 신자파 운동의 중심으로 활동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대체적으로 이 조직들은 다 이런 방식으로 독립해서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독일 SDS는 독일 사회 곳곳에 남아있던 이런 나치 잔재 청산 문제나 학원 민주화, 학생 자치 이런 것들을 포함한 독일 국내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제연대 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서방의 지지를 받는 중동이나 아프리카 반공 독재 정권들에 대한 독일 지원을 반대하면서 이제 항의 행동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여담이지만 이들 조직은 한국의 박정희 독재 체제에 대해서도 거부하고 또 이것에 저항하는 한국의 운동에 대해서 연대를 많이 했죠. 특히 1960년대에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어떤 나라였을까? 나라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다고 그쵸, 흔히 엄청 얘기하잖아요. 다만 가난하고. 독일은 한국을 그나마 좀 알고 있었던 그쵸. 거죠. 독일 네, 파독 광부, 광부와 간호사 네. 때문에 한국이란 나라가 아시아에 있어라고 하는 게 그나마 독일은 알고 있었는데 조금 알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다고? 박정희 군사 독재가 있고 또 여기 유학생으로 나와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발언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결정적으로는 1967년에 박정희 정권이 유학생이나 파독 광부들 또는 뭐 거기 있는 학자들까지 다 엮어서 소위 이 동백님 사건을 기획 조작하잖아요. 간첩 사건으로. 네네. 여기 이제 음악가 윤희상이나 이런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었죠. 이렇게 해서 이제 동백님 사건이 터지면서 한국 민주화 투쟁에 대해서도 연대 투쟁을 했다고 하죠. 어쨌든 뭐 얘기가 잠시 딴 데로 빠졌습니다만 독일도 SDS라고 하는 조직이 바로 결성되었다. 그리고 이 운동을 주도하게 된다. 다음 프랑스. 예. 동백님은 동베를린이죠? 그렇죠. 네, 이건 전 동백나무 숲을 말하는 오케이, 걸로 오케이. 옛날에 알았는데, 그랬어요? 네, 이게 죄송합니다. 동베를린은 동백님이라고 이게 한자로 거의 씁니까? 고유명사가 되다시피 신문이 동백님 사건으로 아예 명명화 시켜내서 저도 깜빡 그냥 넘어갔네요. 동베를린이라는 뜻이죠. 예전에 뭐 네덜란드도 다 화란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요, 다, 이게 예. 한자식 표현이. 다음 프랑스인데요. 프랑스는 종전 후에 일찍부터 베트남과의 전쟁, 알제리 전쟁 등에 연이어 무력을 동원한 제국주의 전쟁을 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베트남이 분단 이후에 통일해 들어가려고 하자 프랑스가 개입하는 바람에 이게 분단이 됐고요. 베트남은. 네. 그래서 베트남과 프랑스하고 전쟁하죠. 네. 그다음에 알제리도 프랑스로부터 독립한다고 하니까 독립 못해 이래가지고 또 알제리 독립 반대하는 전쟁을 또 일으킨 나쁜 놈들이에요. 프랑스 이것들도 진짜 무슨 자유평등 박애의 나라인데. 자유평등 박애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연이어 무력을 동원한 제국주의 전쟁을 벌이다 보니까 결국 이런 태도는 프랑스 내의 지식인들과 청년들의 반감을 불러일으킨 요인이 되었고요. 이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다양한 좌파 학생 조직들이 만들어졌는데 좌파 정당 산하의 학생 조직도 있었고 트로츠키주의 학생 조직도 있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주도적으로 1960년대 운동을 끌고 간 것은 프랑스 전국 학생연맹이었습니다. 뭐 프랑스뿐만 아니고 뭐 이걸 일일이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다른 유럽 여러 나라에서도 비슷한 조직들이 생겨났죠. 일본도 뭐 생겨났죠. 기존의 좌파 정당인 일본 공산당이나 사회당과 연결된 학생운동 조직들이 있었는데 이 조직들이 일정하게 선을 긋고 이 조직들과 그야말로 이 분파가 없는 일반 대중 학생들이 참여한 조직으로 전공투라고 하는 조직이 있었습니다. 전국 학생 공동투쟁위원회. 이 전공투 얘기는 에피소드 33에서 자세하게 이야기한 바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요. 어쨌든 일본은 전공투였고 나머지 조직들도 나라들도 이런 학생 운동 조직들이 만들어졌고 이 조직들이 68혁명의 중심으로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나국장님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우리 어디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지 혹시 아세요?
네, 버클리 얘기를 하려다가 네, 버클리 투쟁으로 돌아가서 다시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버클리 투쟁을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미국의 학생 운동은 그 위에서 언급했던 전후 학생들의 변화된 인식을 기반으로 기지개를 조금씩 이제 펴게 되는데요. 1960년대 들어서 학생들은 구체적인 현실에 대한 목소리를 이제 높이기 시작합니다. 학내 권위적 질서에 대한 반대 활동을 시작하고요. 이런 활동은 물론이고 정치적인 문제, 특히 미국의 베트남전 개입 문제, 흑백 인종차별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저항 행동을 구체적으로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대학 내의 분위기를 정부는 박수를 치겠습니까? 통제했겠죠. 그렇죠. 미국 정부는 1962년에 창립된 이후에 악명이 자자했던 반미 활동 조사위원회 38년에 창립했는데요. 반미 활동 조사위원회를 가동해서 대학 학생들을 조사하려고 합니다. 이제 학내 사찰이 시작된 거죠. 미국의 대학생들은 이 조사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아주 격렬한 시위로 맞섰고 이 투쟁 과정에서 학생들은 조사위원회를 중지해라라고 요구할 뿐만 아니라 남녀 학생의 차별을 금지해라. 또 기숙사비도 너무 높다. 낮춰라. 학교 내 학원의 자유화를 요구하는 등의 오랜 문제들을 함께 제기합니다. 시위는 아주 격렬하게 진행되었고요. 여기도 그럼 화염병이 날아다녔나요? 뭐 화염병, 뭐 시청 점거, 우리나라 80년대 학생운동 이상으로 격렬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이런 과정에서 학생 64명이 구속되기에 이르러요. 이런 일들을 겪으면 일반적으로 정치 의식이 고양되거든요. 아니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라고 원인을 탐색하다 보면 사람이 그렇죠. 급진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른바 미국의 학생운동은 본격적인 궤도에 이때부터 올라서기 시작하는데요. 그 중심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학생들, 아까 말했던 SDS라고 하는 조직이 있었습니다. 버클리 대학 시위는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그로부터 2년이 흐른 64년, 이렇게 시작된 이제 버클리 대학의 분규가 2년이 흐른 64년 10월에 이제 일어나는데요. 발단이 된 사건이 흑인 민권운동에 학생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대학 당국이 말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갈등이 생겼거든요. 학교 당국은 학교 안에서는 정치적인 발언을 또 정치적인 행동을 하지 마라라고 금지하는 교칙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학생들은 당연히 강력하게 반발을 했고요. 학생들은 이런 교칙이 학생들의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금지하는 것이다. 흑인 민권운동을 차단하고 학생들을 자본주의 체제 안에 순종하는 기계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 교칙의 폐지를 격렬한 방식으로 주장한 것이죠. 다 막 경험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내용들이네요. 뭐 거의 뭐 그렇죠. 우리 이영선님께서 아니, 학교 다닐 때 다 하신 겁니다. 네. 그 중심에 어쨌든 이런 격렬한 운동의 중심에 마리오 사비오라고 하는 3학년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이름이 등장하면 좀 더 이렇게 흥미진진해지는데요. 이 사람은 4학년이었던 잭 와인버그와 함께 이 운동을 계속 펼쳐나가기로 하고 버클리 자유발언 운동이라는 단체를 창립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학교 당국에 이런 억압에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하는 거죠. 그러나 학교가 또 잘한다 했겠습니까? 학교는 이 사람들 퇴학시켜 버렸어요. 또 주요 학생들, 이 사람들에게 동조했던 주요 학생들은 무기정학 조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일반 학생들까지도 분노하게 만들었고 퇴학 조치가 벌어진 바로 그날 10월 11일 학생 시위가 이제 폭발을 해버린 겁니다. 이 시위를 주도한 마리오 사비오가 학생들이 운집해 있는 상태에서 연설을 하게 되는데요. 이 연설 이후로 학생들이 더욱 달아올랐고 격렬한 시위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 연설은 이제 미국 학생운동의 고전으로 남았다는 연설로 꼽힙니다. 제가 연설 한번 읽어볼게요. 그럼요, 네, 네네. 네. 자, 한번 해주십시오. 낭독 연설처럼 잘하시죠. 한번 네. 네. 만약 대학교가 기업이고 대학 총장이 CEO고 대학 교수가 공장의 노동자라면 우리 대학생들은 기계의 재료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재료가 아닙니다. 우리는 인격을 갖춘 하나의 인간입니다. 이러한 체제는 너무 가증스럽습니다. 그때는 우리의 몸뚱이를
기계의 렌치, 톱니바퀴, 기어이에 던져 기계의 작동을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 학생들이 자유롭지 않으면 그들의 기계 역시 작동할 수 없음을 똑똑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네, 우리가 자유롭지 않으면 너희의 기계도 작동할 수 없다. 정말 비유가 탁월합니다. 어쨌든 이 시위는 매우 격렬했습니다. 수천 명의 학생들이 경찰차를 32시간 넘게 포위했고요. 대학의 주요 시설을 점거하면서 항의 투쟁을 진행을 했죠. 결국 뭐가 출동합니까? 주방이군. 이제 군대까지 출동하는 거죠. 주방위군이 투입되고서야 이제 학생들의 시위는 진압이 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수백여 명이 체포당했지만 그 후에 학생들은 수업 거부 등의 방식으로 계속 학교 당국에 저항을 했고 결국 12월 7일 학생들과 학교 측의 협상으로 학내에서 정치 활동을 부분적으로 보장받으면서 일단락은 됩니다. 버클리 자유 언론 운동은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에서 학생 사회가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를 표출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상징성을 지니는 투쟁이 됐고요. 이들은 이후에 학생 비폭력 조정위원회 같은 청년 흑인 인권운동 단체나 또 청년 페미니스트 조직들하고 연대하면서 사회 정의에 대한 자신들의 목소리를 계속 키워나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미국이란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죠. 말씀하신 거. 예. 미국의 수업 버클리. 거부는 예. 거기도 했었군요. 네. 미국의 버클리 투쟁이 이랬고요. 이 투쟁은 뭐 유럽에서도 뭐 비슷한 방식으로 영국의 런던 정경대학에서는 남아공의 아파르테헤이트 인종차별 정책을 지지한 학교 행정가의 임명을 반대하는 캠퍼스 점령 투쟁, 이게 1966년에 있었습니다. 또 독일에서는 동독 출신 난민 루디케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독일 사회주의 학생연맹이 주도해서 나치 잔재천생운동과 베트남전 반대운동, 반핵운동 등 이런 것들을 해나갔죠. 1968년 이전 독일 학생운동의 주요 사건은 1964년 유럽 국가가 이제 이 아프리카 국가들이 독립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콩고가 독립할 때 프랑스가 개입해서 이미 국민들이 투표로 뽑은 대통령을 몰아내거든요. 이게 파트리스 루문바라는 대통령인데 말도 안 되네요. 그래서 세운 대통령이 모이스 촘베라고 하는 콩고 대통령인데 이 사람이 독일을 방문할 때 소위 방문 반대 투쟁, 그리고 1965년 5월에 있었던 베를린 자유대학 시위가 있었는데요. 이 시위는 나치 패망 20주년을 기념해서 언론인 에리 쿠비를 초청해서 강연을 듣기로 했는데 대학 당국이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그러니까 학생들을 자극할 거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학생들은 대학 당국의 조치에 항의해서 수업 거부 운동을 전개했고 이 운동의 80%의 학생이 수업 거부에 참여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1967년 6월에는 이란의 독재자 팔레비 국왕이 독일을 방문하는 것으로 돼 있자 그러자 또 반대 시위를 격렬하게 했는데 이 시위는 굉장히 이제 독일 학생 운동의 역사에 남는 것은 이 시위 사건에서 베를린 자유대 학생인 베노 오네르조크가 경찰이 쏜 총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총격을 당해서 죽게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정부가 정당방위 내지는 문제 없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위가 걷잡을 수 없이 확장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그 사건이 쭉 이어지는데요. 67년 6월에 있었던 그 사건이 독일의 68년도 투쟁까지 이어지게 되고 독일 68년도 투쟁은 바로 이 연장선에서 있게 됩니다. 네. 이외에도 뭐 프랑스, 이태리, 그리스, 뭐 유럽 전역에서 이런 청년 학생들의 투쟁이 68년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지다가 이 모든 투쟁들이 한 곳으로 결집하는 것 1968년이었던 거죠. 네. 참 우리한테도 익숙한 경험처럼 들리는 이런 투쟁들이 결국 학생운동의 배경으로 이제 설명한 그런 흐름 속에서 전개됐다는 건데 이런 것들이 하나씩 쌓이면서 결국 미국과 유럽에서 1968년에 규모로나 뭐 시위의 양상으로 보나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거 보니까 아주 격렬했던데 이렇게 68 혁명이
촉발된 거군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68혁명 이전의 혁명 전야를 설명하면서 미국과 서유럽 이야기만 주로 했는데 여기 빼놓아서 안 되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의 학생운동은 우리가 전공투하면서 자세히 다뤘어요. 그때 5부를 진행했기 때문에 일본이 패전한 이후에 일본의 사회운동 전반을 한번 다뤘던 적이 있는데요. 일본의 학생운동 또한 미국과 유럽에서 나타난 일련 흐름과 같은 학생운동이 1960년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한번 다루긴 했지만 나중에 이 68년에 벌어진 일본의 학생운동에 대해서 한번 다시 얘기하기로는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60년대 내내 일본도 이런 학생운동이 격렬하게 벌어졌다. 그리고 또 68년이 내세운 기본적인 가치를 전적으로 공유했다고는 볼 수 없지만 적어도 기존의 질서 혹은 기존의 독재 체제에 항거하는 민주화 투쟁의 형태로 나타났던 동유럽의 사회주의권 운동, 그리고 1956년 폴란드와 헝가리의 자유화 운동, 그리고 1967년에서 68년으로 이어진 체코슬로바키아의 프라하의 봄, 이런 것들도 그 운동의 성격이 68혁명의 범주에 넣을 수 있냐 마냐 뭐 이런 논쟁도 있는데요. 꼭 그런 건 아니라 하더라도 크게 보면 격동의 60년대의 청년들의 반란이라고 하는 큰 흐름 안에 있었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진짜 중요한 얘기는 여기서부터잖아요. 그렇죠. 네. 68 혁명 이 이름에서 보듯이 가장 격렬했던 시기 이제 1968년의 이야기를 보러 가야 되는데요. 그 혁명의 과정이나 그때 내세웠던 주장 그리고 그 의미 이런 걸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간이 어느새 10시를 향하고 있습니다. 네, 맞춰야 되겠네요. 네.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쨌든 오늘 처음이라서 많이 좀 떨리시지 않으셨나요? 괜찮았어요? 여기 올 너무 때까지- 잘하시는데. 아니 올 때까진 떨렸는데요. 이게 귀에 환청처럼요. 예전 방송들이 다 들리고 마치 심재욱 진행자께서 저하고 같이 있는 것처럼 그 목소리가 한쪽 귀에 이어폰 꽂은 것처럼 막 나오고 있어요. 이거 병원에 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편안한 상태입니다. 네. 네, 어쨌든 오늘 첫 진행 같이 해주셔서 오늘은 뭐 저희가 인사를 이영선님 진행자님 너무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앞으로 지금 제가 계획한 게 있습니다. 100번째 시청자가 딱 등장하면요. 제가 그 100번째 시청자와 함께 저 한우를 먹으러 가겠습니다. 오케이. 네. 제가 쏩니다. 네. 둘이만. 네. 네. 자, 그럼 오늘은 아무튼 이렇게 제가 좀 다소 어색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옆에서 잘 도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좀 더 길게 했으면 하고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내 욕망의 현실성을 믿기 때문에 현실에 대한 욕망을 지닌다. 68혁명 시기 프랑스에서 돌았던 낙서라고 합니다. 세계를 뒤흔들었던 1968년. 당시 캠퍼스와 광장에서 목소리를 높였던 이들이 꿈꾸었던 욕망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이 만들고 싶었던 새로운 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곱씹어보며 다음에 만날 이들의 이야기들을 상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